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 제조 분석의 진화, EDI를 발표할 주식회사 디지이노 대표이사 김창덕입니다. 저의 내용은 1번, 제조 공장의 데이터 분석 목적과 효과부터 정의와 6단계 절차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노의 멤버들은 평균 25년 이상의 대기업 출신으로서 경영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집단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멤버의 과반수 이상이 2차전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의 노하우를 정제해서 2차전지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불량의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측면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특허로 인정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황공장 제조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특히 사원 때부터 설비와 계측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경영혁신으로 업무가 변경돼서는 사업부의 생산성 혁신 체계를 지도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TP-스퀘어라는 앞에 소개해드린 특허를 인정받은 그런 체계를 영입하였습니다. 삼성그룹 혁신에도 참여해서 활동하였고, 삼성 SDI 복귀에서는 본격적으로 2차전지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MES부터 품질관리, 분석, ERP, PLM, CRM, 각종 기관 시스템을 다 섭렵하였고, 마지막으로 수행한 업무는 고질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해서 10개 과제를 성공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총정리한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EDI 체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업체에 실제 EDI를 지도를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조 공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목적으로 왜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S라는 것이 근간 이루는 방법론입니다. 팩토리 PBS는 핵심은 생산 캐파, 로스, F 코스트, 페일러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공장은 생산 캐파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자 목표입니다. 캐파를 구성하는 요소는 LOB부터 생산 종합 효율, 리타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각각 요소들을 이렇게 전개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크게 8가지의 로스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로스들은 비가동과 불량, 또 재고 측면에서 코스트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로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원인들이 있고, 이것도 다시 또 디테일하게 전개해 보면 20가지가 넘는 상세한 요인들로 분해가 되고, 각각의 요인들은 다 코스트로 환산할 수 있고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불량부터 재작업, 로드아웃, 반품까지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많고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분석의 진화 핵심 개념은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텀 어프로치는 최근에 빅데이터가 회자되고 유행하면서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MES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놓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마트를 만들고, 이 마트에 분석 솔루션을 탑재해서 분석관을 활동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데이터 포맷을 바꾼다거나 이런 활동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데이터 모아놨기 때문에 더 수집할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유효하지 않아도 아카이빙을 해서 저장하면서 IT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EDI 어프로치는 탑다운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분석할 것인지,
목적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에서 필요 데이터만 먼저 갖다가 데이터 정확성 확인하고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반복하고, 만약에 해결되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제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IT 자원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EDI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DI 정의는 제품 특성이 제도 단계에서 확실하게 구현되도록 어떤 것이 핵심 인자이고 그 인자의 최적 조건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빅데이터든지 스몰 데이터든지 어떤 분석이든지 크게 이 4개의 단계에 거쳐가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솔루션을 쓰는 거죠. 이 단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전환시키지 않으면 데이터가 많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영역에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찾는 과정은 분석 전문가들도 많고, 또 요즘 툴은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솔루션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정합성이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분석 열심히 한들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널리시스가 영어는 어널리시스인데 한국말로는 분석도 되고 해석도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의미로 다르죠. 그래서 이 분석적 솔루션을 기술적 솔루션을 전환할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제품이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분석가 사이에서 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용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통역가와 같은 역할이 저는 EDI 엑스퍼트라고 보고 있고, 이분들의 활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EDI의 6개 단계를 크게 먼저 소개해 드리면,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분석 모델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는 6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계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활동은 3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EDI의 가장 큰 특징은 1번, 2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PRD라고 해서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정리하고, 그 방법은 뭐 QCM도 있고 QFD도 있고 FDTA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기업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PRD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한 번에 정확하게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이 없이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를 추정해서 축적하고 고도에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 사례는 이제 실제 2차전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젤리롤 손상이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인과관계를 전개해 보니까 8단계까지 전개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조 기술이나 누가 혼자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되는 부분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수율이 95%라고 하면 95점짜리 레시피가 있죠. 그거를 누가 혼자 정리하면 절대 95점짜리가 안 나옵니다. 관련되는 부분이 모여서 하다 보면 서로가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공유가 되고 정리가 돼서 그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모델입니다. 이제 QCM의 전개 요인들을 이렇게 전지 사례처럼 보면 전지가 몇 개의 부품이 안 되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수율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시장 진입한 진입자들이 이 수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재는 화학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리적 가공을 거쳐서 특성은 전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개 간의 관계가 서로 연계되고 정밀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보시는 데이터,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툴에 넣어줄 것인가. 그래서 Y와 X는 QCM에 정리한 그런 항목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보시는 이제 코터 재원. 이 코터라는 게 극판공조의 핵심 설비인데 이 설비가 개량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설비가 있을 경우에 이런 요인들이 배제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분석한들 X의 영향과 이 재원의 효과가 결합이 돼서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제 공법과 설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저렇게 이제 키 밸류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에 기반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처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랭글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기업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해서 분석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천 데이터가 정확한가, 그 정합성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분석에만 쓰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을 디텍트하고 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활동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고 오히려 낭비를 초래하게 되죠. 특히 개발과 제조, 품질 이 각 부문들이 동일한 계측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개발은 잘했는데 제조에서 불량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에 설비뿐만 아니고 측정자도 서로 일치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MSA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서 일관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공장이 스마트화되면서 이런 센서,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로부터 데이터를 다 걷어 올리고 있는데 설비에 부착된 이런 계측기들은 검교정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설비에 동일한 센서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그 각 센서가 동일한 값을 내고 있는지 이런 동질성을 점검하고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그 제품의 핵심 특성인데 그것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측기가 너무 비싸다든가 아직 기술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원래 특성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대역 특성을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수집이 되면 비로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여기 표현된 이런 뭐 통계적, 비통계적 방법 말고도 최근에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분석 방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선택적으로 또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탐색적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CTM을 처음 만드는 경우에 기존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기술을, 파라미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성숙이 되고 이해가 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나중에 분석 결과를 이해해서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탐색적 분석을 충분히 많이 훈련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 결과는 수리적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기술적 원리하고 맞지 않으면 기술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그리고 선뜻 그 결과를 적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펙 안에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뭐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물성을 바꾼다거나 스펙을 바꿔야 되는 인자들은 반드시 파이어트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한 변경 관리도 타야 될 거고 또 이때 중요한 게 이 공차를 제대로 잘 설정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변수가 어느 수준에서 관리돼야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할 때 필요한 공차가 있거든요. 그런 공차를 이런 통계적 과학적 방법을 설정하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인재를 찾아놓고도 실제 적용해서 결과를 못 보겠죠. 실험 계획은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충분히 다 문제가 해결되고 최적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의 약점은 어쨌든 정해진 그 레시피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는 이상치라고 해서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 레시피 안에 또는 근방 있는 데이터들로 분석하다 보면 최적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난감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결과를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 어떤 인자는 A 특성에는 플러스로 가야 되고 B 특성에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험을 하는 것만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질분량 10여 개 과제를 지도하고 회의를 할 때 했던 그런 방법론과 절차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10가지 단계로 강건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험계획 체계로 정립을 했습니다. 이건 선택적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충분히 잘 되면 이 단계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분석으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반드시 실험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핵심 인재를 찾았고 적절한 수준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유지만 하면 되겠죠. 이 유지하는 수단은 QMS라는 시스템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다 서포트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인자를 모니터링하는 RTSPC, 초단위 이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FDC, 또 분석, 이상 발생 관리까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인자 수준이 다 파악이 되면 굳이 사람이 그거를 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 조정하는 기계가 자동으로 X인자를 맞춰서 결과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APC라는 기능까지도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SPC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앞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SP 구축하게 되면 알람이 막 날라오죠. 그 알람이 데이터가 정확하면 이제 진성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늑대 양치기처럼 스팸 메일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시스템을 안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FPC, QMS 적용하기 전에 앞에 왜 5단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6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존의 분석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분석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왜 안 됐는지 각 단계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